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출퇴근하실 때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낮에는 살짝 덥다는 생각이 들어서 옷차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요. 얇은 카디건 하나 챙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날씨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도 있어서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 내륙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강원 내륙과 산지, 남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0.9도, 청주는 9.8도, 부산은 12.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광주 21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공기는 차츰 차가워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기온이 내려가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이태원 참사 추모와 책임 사의입니다. 서울 곳곳에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해당 기간 동안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고, 이 용산구는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동 분향소의 운영 시간은요. 서울광장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사평역 광장은 24시간 동안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 합동 분향소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이 합동 분향소가 열리자 많은 시민들이 나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유가족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사망자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이송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1:1 매칭도 완료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원활한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을 하고, 또 중상자는 이 전담 공무원을 1:1로 매칭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가족, 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호금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이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일시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에 애도를 보내면서도 이 사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그 환자 이송 대응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3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이제 발생한 사상자 286명 가운데 약 29%인 82명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1km에 떨어져 있었던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집중 이송됐다라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압사 참사 직후에 이송 과정에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환자들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이 때문에
때문에 이 환자 분산 문제로 응급조치가 더욱 늦어져서 피해를 키운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 병원별 이송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서 일부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복지부 설명 중에는 이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대부분이 이송 출발 시점과 응급실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출발 시점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면 이 시급한 중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가장 사고 현장과 가까운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중환자들 더 돌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도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생존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격자 A씨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에 가르마 펌을 한 토끼기 머리띠를 한 남성이 자기 친구들을 향해 밀자고 외쳤다라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또 목격자 B씨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원래 처음에는 구호가 뒤로라는 구호였는데 이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과 그 친구들 4-5명이 미러를 외치면서 갑자기 구호가 미러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등 이 공통된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이 해당 토끼띠 머리띠를 한 이 남성이 찍힌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는 CCTV 52대를 확보해서 당시의 정확한 사고 경위들을 파악하고 있고 SNS에 올라온 이러한 영상들까지도 모두 다 수집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등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내가 함부로 막 퍼뜨리고 이러면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으니까 뭐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하고 알아야 될 부분은 이런 압사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압사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요. 이태원 참사 원인, 네. 압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고 당시에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수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결국 3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희생자들은 복부가 부풀어 오르기도 했고 몸의 곳곳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 청색증 현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구토 증상을 보이는 등 전형적인 압사 증상을 나타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이 맨 아래에 깔린 사람은 최소 수톤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 처한다라고 하고요. 이럴 경우에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압사 사고는 사실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일어날 경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저희가 압사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압사 사고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화재나 다른 재해에 비해서 교육 혹은 대응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왜 압사 사고가 위험한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규모 참사에서 사실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결국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의 사람 100명이 이제 밀면 그 압력이 18톤에 이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질식뿐만 아니라 다발성 장기 파열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복강 내에 혈액이 고이는 이 혈복강으로 사망한 사례가 다수에 이른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압사 사고의 골든타임이 겨우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병목 형상으로 깔리기 시작하면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서 빼내기도 굉장히 힘들고 빼낼 경우에 이 다수의 사람들을 4분 내에 심폐소생한다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압사에서 자발성, 장기 파열이 일어날 경우 단순히 심폐소생만으로 사람을 소생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압사 사건들에 대한 관심들이 또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30일 AP통신에 따르면요, 스포츠 경기 및 종교 행사 이 도중에 일어난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압사 사고는 이 10월 초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축구장 사고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경찰이 축구장 폭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체류탄을 발사하면서 125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게 다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최악이자 최고 규모의 압사 사고는 2015년 9월 이 이슬람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카 메카를 찾으면서 발생한 사고가 가장 최악의 규모의 압사 사고였는데요. 네. 사우디 당국에 따르면요, 무려 717명이 사망했고요. 86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AP통신은 최소 2,411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 그런 최대 규모의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압사 사고는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처법을 인지하고 네. 있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일까요? 일단은 이런 대형 압사 사고의 원인은 병목 현상에 있습니다. 네. 넓었던 길이 갑자기 대규모의 인원이 순식간에 모이면서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고 정체되는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에 사실은 이 밀집 지역을 파악해서 우회하는 등 그 도로, 그 해당 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이 순식간에 인파가 몰려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떠밀려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사고 대비를 위한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요. 팔짱을 낀 채로 단단한 물건에 기대서 최대한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만약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가방이나 푹신한 물건을 가슴 쪽에 대서 최대한 숨을 쉴 수 있는 흉부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인파에 밀려서 만약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면 최대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또 팔을 얼굴과 가슴 위로 올려서 가장 최대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라고 그래요. 요렇게 해서 웅크리. 요만큼의 공간을 확보해놔야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TV에서 봤는데 요렇게 해야 되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 장소를 회피해야 되는데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하여간 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를 보고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심한 공포를 느끼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네. 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태원 참사 후에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 현장에 있었던 상인들, 또 그때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 등 이제 불안을 호소하는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에 따르면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경험한 후에 불면증이나 몸떨림,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겪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 또 공포, 악몽과 같은 이 심리적인 현상까지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고 현장에 계셨던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이 사고를 뉴스나 기사로 접하는 분들도 오랜 기간 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신경정신의학과에서는요, 이런 발표를 냈는데, 이제 사고 당시에 참혹한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는 사실 다수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위는 스스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뉴스 등으로 접한 서울 거주 대학생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호일에 버스를 타는데 많은 인원이 몰렸는데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무서웠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계속 압사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불안을 줄이고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민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뉴스를 쭉 접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네. 지금 틀면 이 얘기가 나오고 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정부에서도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요.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 심리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태원 사고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했고요. 심리지원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리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유가족 600여 명, 또 부상자 150명, 목격자 등을 포함해서 총 1000여 명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거나 유가족이신 경우 또 그 밖에 사고 소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를 통해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뭐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네. 그 시기 동안에 사람들은 또 인생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가장 큰 변화는 결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결혼한 이후에는 육아, 또 은퇴 이후엔 노후 준비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 단계별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런 단계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방송 활동하면서 결혼할 때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잖아요. 안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결혼, 육아, 그리고 노후 여기에 필요한 게 또 돈이고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저 금융 쪽 관련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하는데 참 막연해요. 저도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고 이러면서 참 막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최동태 국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동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그러면 우리는 산재보험 생각을 하고 산재보험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예. 치료해 주고 또 네. 보상 지원하고 그래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걸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재보험 기관으로만 근로복지공단은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은 일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계실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또한 공단은 그분들의 옆에서 항상 지지하는, 즉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라 할 수 네. 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공단이 좀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예,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이고 또 생애 주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이겠죠. 아이 육아 부담을 위해서는 직장 보육 지원 등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 채권 보장 사업, 지치고 힘들 때 힐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행 떠나고 싶잖아요. 그때는 휴양콘도 지원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제도, 근로복지 기금제도 등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사업 중에 결혼할 때도 공단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정자금이 되겠는데요. 결혼자금을 포함한 의료비, 장례비, 또 부모 요양비, 또 자녀 학자금 등 8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융자 금액은 용도별로 1,2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만일 결혼 자금으로 두 분이 대출을 받는다면 한 2,5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에서 받는 대출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공단의 금리는 1.5%이고 고정금리입니다. 야, 이거 좋다. 1.5%요? 예, 예. 또 상한 부담이 있어서 네. 거치 기간 포함 최장 5년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은데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서 공단에서 직접 신용보증제를 활용함으로써 그 연체 정보만 없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3 내지 4일 정도면 그래요? 예, 융자금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융자 종류가 보니까 8개나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융자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생애 주기별로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공단의 신용보증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또 융자금을 다 상환하면 또다시 추가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 부담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요.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 좋은 어린이집이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이것도 공단이 지원을 해주나요? 예, 요즘 맞벌이 부부의 양육으로 어린이집을 대부분 보내고 계시잖아요. 생각컨대 자녀와 같이 출근하면서 회사 인근 또는 회사 내에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퇴근 후에 아이와 같이 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의 한 6%, 1,300개, 수백 개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일차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비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교통육충지 등의 37개 어린이집을 공단이 직접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건물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와서 아이들 맡기고 직장으로 가고 또 여기서 퇴근할 때 또 같이 가고 이런 모습 보면 참 아이고 나도 예전에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37개, 37개소나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어린이집하고 공단 어린이집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입소 자격이 이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되고요.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의 근무 여건, 뭐 잔업도 하시고 휴일에도 근무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간, 휴일 보육, 또 방과후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세 미만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영아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항시 염려하신 것은 아이들에게 창의력이 있는 보육 프로그램, 또 건강한 식단, 또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공단 어린이집은 그 지역 내 선도적 어린이집이라고 평이 자자합니다. 야,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퇴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직장 자체가 폐업을 하게 돼서 내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때 정말 막막한데 이런 것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한다면서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액이 2021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이거든요. 봉급 생활자가 임금이 체불이면 정말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네, 생활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공단은 임금 체불 시에 사업주를 대신해서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그 재판산 도산인 경우에는 1인당 2,100만 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면 1,00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모든 임금은 아니고 최종 3년치의 퇴직금과 최근 3개월의 급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이 된 경우 공단에서는 근로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근로자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우선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시 해소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직장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퇴직을 한 이후에 받지 못한 임금만 해결을 해줍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재직자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작년 10월 14일에 법을 개정해서 재직자도 지급하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예산 사정상의 현재는 최저임금의 110%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임금 체불 시에 재직자나 퇴직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괜히 지치고 힘든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공단이 뭔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치면 여행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공단은 전국 51개 지역에 콘도 702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오. 이용요금이 1박당 한 5만 6천 원, 그리고 좀 굉장히 좋은 데는 27만 3천 원까지입니다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혹시 또 일하시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가 네. 많잖아요.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솜씨 좋으시면 근로자 문화예술제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요, 미술, 문학, 연극 4종인데요. 네. 최고 수상이 대통령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상 상금이 웬만한 근로자 한 달치 월급 이상이 되거든요. 네. 정말 쏠쏠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재직 시에 그리고 퇴직한 후에도 이런 도움을 주시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퇴직 이후에 노후 생활이 참 걱정이란 말이에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 자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퇴직연금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300인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0% 이상으로 대부분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한 24%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은 2010년부터 계약형 퇴직연금을 운영해서 현재 적립금이 3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제도에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근로자들이 자산 운영을 직접 지시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익률이 낮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브랜드 명이 프론시아신데요. 도입해서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 기존 그러면 퇴직연금하고 이 기금제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일단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한데 모아서 즉 기금화해서 공단이 전문적으로 자산 운용 후에 그 수익금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사업주에게 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근로자의 적립금 10%를 공단이 지원해 드리고요. 퇴직연금 가입하면 수수료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 수준인 0.2% 미만으로 설정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 퇴직연금으로서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보시고 공공근로복지사업에 신청하거나 또 지원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 혹은 사업주들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전화 상담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나간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근로복지공단 최동택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아주 반가운 한 분과 함께합니다. 이분 성함보다 극중의 이 이름을 많은 분들이 더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전원일기의 일용이 연기자 박은수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일용이. 내가 힘내려고 그랬는데. 일용아, 오래간만이다. 아니, 그때도 청년 일용이었는데 지금도 일용아 이러면 안 되는 연세가 된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세상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아,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잘 계세요? 예? 김수미 선생님. 아,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들 정말 오랜만에 모이셨죠? 네, 오래간만에 봤죠. 오래간만에 반갑대. 오래간만에 보니까. 네. 근데 우리 직업이라는 게 이제 이럴 때는 같이 어울리는데 끝나면 또 잘 못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모처럼 만나니까는 네. 반갑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때 이름 막 부르세요? 뭐 일용아 누구야 하면서 만나시면. 그러는 사람도 있고 네. 어려워서 못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만나면 그 이름으로 부를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전에 일용이었는데 지금 몇십 년 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용이니까. 너무 네. 그대로죠. 근데 저는 그 이름을 사람들이 이제 이 연기자로서 하루 그 이름을 오래 쓰니까 네. 연기자로서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손해도 많이 보죠. 일용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네. 그런데 나는 그게 싫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디 가면 뭐 시골 가면 노인네들 지금도 어르신들 뭐 그냥 자기 손주냥 아들이 그렇죠.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지금도 싫지 않고 지금도 한국 고객 그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사실 방송 전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너무 동안이셔서 진짜 나요? 다 깜짝 놀랐다고 했거든요. 연상이 모르겠어요.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러나? 아니 여기만 세월이 비껴간 것 같아요. 네? 철이 없어서 그렇지 뭐. 평소에 뭐 관리하신다거나 그런 거 뭐 없으신 거예요? 관리? 가끔 운동 정도 하는 거? 야. 그 외에는 뭐 약 먹는 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엄마 역할했던 그 일용엄니 김수미 선생님보다 더 연세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몰라. 진짜입니까? 그거는 내가 남의 여자 나이를 어떻게 압니까? 내 나이도 잘 기억을 남의 못하는데. 여자. 농촌 청년으로 계속 남고 있는 일용이는 연세를 안 밝히실 거죠? 그 연기자라는 건요. 네. 네. 화면 속의 연기자죠. 근데 모든 걸 자꾸만 까봐 발리려고 그래. 그 연기자가 네. 항상 저기 저 신비롭고 네. 그래야 되는데 뭐 어떤 데는 사전에 팔전 손주까지 들고 나오더라고요. 궁금해서. 항상 베일에 써야 되고 네. 배역을 지가 어떤 배역을 맡든 간에 그 배역에 자기가 연기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야지 네. 자기를 자꾸만 오픈시키면 재미가 알겠습니다. 없죠. 나이는 네. 베일 속으로 붙이는 걸로. 추측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나오셨습니까? 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어려 보여도 당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당 때문에 뭐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네.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당이 있어갖고 오래됐어요.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었고. 네. 그 당 때문에 뭐 신경 쓰고 뭐 약 먹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약은 먹는데 처방해 주는 약은 먹는데 그렇게 뭐 신경 쓰거나 뭐 음식 뭐 이건 이건 안 돼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네. 그냥 먹는 대로 먹고 뭐 그러고 생활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뭐. 네, 단단해 보이셔서요. 뭐 전혀 뭐 체격도 그렇고 네, 아프신 데는 전혀 없이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 근데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박은수 씨와 함께 다루게 될 오늘의 주제는 뭔지 주제 영상 보시죠. 예, 오늘 주제는 겨울철 더 위험한 당뇨 합병증입니다. 당뇨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세계 당뇨의 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그럼요. 행복한 아침 진행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세계 당뇨병의 날 11월 14일인데요. 전 세계 당뇨병 유병 인구가 4억 6천만 명 시대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이 당뇨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당뇨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20년에 실태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에서요, 7명 중 1명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보시면요, 최근 5년간에 28.8% 정도가 당뇨병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2030 젊은 층 당뇨병 유병률 역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키워드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꾸준한 관리와 합병증 예방입니다. 당뇨는 평생 친구라고 하잖아요. 한 번 당뇨약을 드신다고 해서 금방 낫는 병이 아니고요. 평생 친구처럼 옆에서 관리하시고 특히 생활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만 합병증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뇨가 생기시면 걸리신 분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심과 의지 이게 네. 힘든 것 같아요. 당뇨병 자체가 뭐 별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까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 이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당에 가입하신 우리 박은수 선배님 어떠세요?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게 생활만 하고 있는데 약만 드시고요. 약은 뭐 아침, 저녁 그거는 꼭 먹고 있죠. 네. 술은요? 술은 뭐 어쩌다가 뭐 기분 좋을 때는 먹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먹고. 저 정도 뭐 그죠?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요. 진짜 약만 드시는 게 딱 다가 아니라요. 까다롭게 생활 습관도 하시고 자기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요.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많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관리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당뇨병은요.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요.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나 당뇨병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잘 관리해야 되는 병이잖아요. 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뇨를 처음에 잡지 못하면 사실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의 시작을요, 우리가 큰 댐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댐이 무너지면서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제 합병증이라고 할 만큼 이제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이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당뇨 합병증은 정말 무섭거든요. 정말 많은 당뇨 합병증이 있고 우리 몸 어디에 생길지도 모르고 언제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중에서도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요. 3대 미세혈관 합병증 중 하나인데요. 몸 안구 속에 있는 미세혈관 자체가 손상이 오면서 망막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이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실명 확률도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실명 위험이 25배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실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당뇨 관리가 좀 느슨해질 때마다 실명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4명 중에 1명한테서 나타나는 족부에 생기는 당뇨발,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해 평균요, 약 2,000명 정도가 당뇨발로 발을 절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발이 생기면요, 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요, 발이나 발끝에 푸른빛을 떼고요, 발끝이 검게 변하게 되거든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상처가 나고 그래도 전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 자체가 망가져서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많이 오래되고 질병이 진행해도 그것을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당뇨발 문제가 오시게 되면 한의원에서도 침을 놓거나 뜸을 뜰 때 매우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감각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뜨거움을 잘 못 느껴서 화상을 입으실 수도 있고요.
또 화상을 한번 입게 되면은 잘 낫지 않습니다. 심각해지게 되면 정말 발을 절단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시는 거죠. 특히 겨울철이 되면요,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동상에 걸리시기도 쉽고 또 발뒤꿈치 같은 상처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염증이 잘 낫지 않아서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뇨병은 겨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요, 활동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혈당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혈당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박은수 씨 아시죠? 혈당이 높아진다라는 거. 당에 그렇죠. 걸리는 당뇨 건가요? 예, 당뇨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국내 병원의 연구팀이 계절별로 당뇨병을 판단하는 당화 혈색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수치를 비교해 본 결과 겨울이 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정말 더 혈당 관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럼 혈관이 좁아지실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이 당뇨로 인해서 이 좁아진 혈관에 흐르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비만과 같은 것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혈압, 체중, 또 대사증후군과 더불어서요, 자기 체질에 맞게끔 맞춤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혈당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탄수화물 안 드신다고 밥 안 드시는 분들 계시고, 맞아요. 당 높다고 과일 안 드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뭐 그렇죠. 하나하나 안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그렇게 제한해서 뭐 살만 빠지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또 기운이 굉장히 없어지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운동하고 덜 먹고 이런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당이 있으신 분은 무조건 이렇게 안 먹고 덜 먹는 게 능사한 건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네, 무조건 안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마른 당뇨인들 중에서요, 모두 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원래 이제 식사량도 좀 적고 식탐도 적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당뇨를 진단 받아가지고요, 아, 당뇨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고 식사량도 더 줄이시고 운동은 평소보다 더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시다 보면은 체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당뇨로 인한 체중 감소가 또다시 연속적으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주제가 겨울에 더 위험한 당뇨 합병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박은수 씨가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3개월 전에 당 수치 이렇게 검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예, 그걸 그 검사 결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박은수 씨의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후 혈당 검사를 했고요. 당화혈색소 검사도 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건지 선생님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수치보다 네. 박은수라는 이름 바로 옆에 있는 저 숫자. 싫어합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비밀로 하는 거 있는데. 야, 아니 근데 이게 병원에서 검사하다 보면 나이를 꼭 쓰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몰라요, 난. 와, 나 깜짝 놀랐네. 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저 숫자와 이 얼굴이 지금 매치가 안 돼요. 아,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당화 혈색소 얘기하세요. 아, 예. 아니 저도 저렇게 살겠습니다. 네. 한번 진단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이게 일반인들하고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하고는요, 절대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수치들이 이제 기준 수치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공복 혈당은 100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은 140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화 혈색소는 6.5%를 기준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시청자분들은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박은수 씨 기준으로 보면요, 당뇨인이시지만 이제 일반인의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공복 혈당 100 넘었죠.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도 140을 넘었죠. 네. 그리고 당화 혈색소도 6.5%를 넘었죠. 그래서 만약에 박은수 선생님께서 일반인이시라면, 당뇨를 진단받지 않은 분이라면은 저 수치로 딱 놓고 병원에 오셨다면, 아, 당뇨가 진단되셨습니다라고 하겠죠.
특히 이제 공복 식후는 알겠는데 네. 당화혈색소는 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의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표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당뇨를 진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당뇨 같은 것을 보실 때 집에서 가장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게 당뇨 측정기잖아요. 요거를 보셨을 때 공복 혈당하고 또 식후 혈당을 재시게 되는데 초기 당뇨병 같은 경우는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공복 혈당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당 체크를 하실 때 공복 혈당만 놓으시고는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보시게 되면 평균 2, 3개월 동안의 지표를 아실 수 있으니까 당뇨라고 의심이 되신다면 요걸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근데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혈당이 아주 많이 떨어져야 된다면서요? 제법 많이 떨어져야 당화혈색소 1 정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정상인들의 당화혈색소 수치는요, 5.7% 미만일 때 이제 우수하다. 우리가 5.6% 이하가 되면 이제 정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시는 분들은 정상인처럼 5.6 이하를 만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뇨 치료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7% 이하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박은수 선생님은 7.8%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유지를 열심히 하셔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는 당뇨 환자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 평균 당화혈색소를요 1% 정도 떨어뜨리려면요 평균 우리가 혈당을요 언제 뽑아도 되는 이 평균 혈당을 30 정도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당뇨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서 이게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당뇨병이 생기시게 되면요. 소변으로 일단 포도당이 좀 빠져나갑니다. 이 포도당으로 나가면서 수분을 끌고 같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예전보다 이렇게 목이 타지, 갈증을 느끼지 하는 증상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당이 바깥으로 써서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로 쓸 포도당 자체가 좀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에 피로를 조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아주 큰 3대 증상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다음, 물을 많이 마시고 또 다뇨, 소변을 많이 보시는 증상, 다식이라고 해서 식사량이 조금 늘어나시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눈이 좀 침침해지신다든지 손발 저림 같은 것도 나타나실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당뇨 합병증을 알리는 신호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확인하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보내는 신호. 첫 번째는 시력 저하. 네. 나이 들면 다 시력죠. 네. 조금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당뇨 합병증 신호가 이제 바로 시력 저하인데요. 눈앞에 또 다르게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날파리가 떠다니는 비문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당뇨 환자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뇨 망막병증을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왜 그런 거지? 당뇨 아닌 것 같은데. 시력 저하, 뭐 저도 뭐 노안이 오면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좀 전에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뭔가요? 이제 당뇨 망막병증은요,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 상태가 결국 지속되다 보면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망막에 있는 혈관이 결국 손상을 받아서 나타나는 질병이거든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시력이 감퇴되는 거고요. 이게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요, 우리 몸속의 혈관은요, 다 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송 초반에 눈 사진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몸 밖에서요, 눈의 혈관을 볼 수 있는 장기는요, 사실 눈밖에 없어요. 우리 안과 가가지고 이렇게 턱 대고 눈 사진 찍으면 혈관이 보이는데요. 몸 밖에서 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눈 장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안과에 가셔서 안저 검사라고 하는데 그 검사를 하셔서 눈에 있는 혈관 검사를 꼭 하셔서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병원 좀 꼭 좀 이재용 아나운서 같이 오래 해야죠. 아니 병원 좀 가세요. 비문증은 당뇨가 네. 없는 사람도 비문증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과를 가보시기를. 아니 왜 나를 안? 자, 이어서 두 번째 당뇨 합병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부종. 붓는 증상을 뜻하는 거죠. 맞습니다. 부종은 바로 붓는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얼굴, 손,
발목이 붓는다라고 하면 신장 기능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장의 혈관 자체가 조금씩 손상되는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성 신증? 네. 이거 어떤지.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미세혈관 자체의 손상이 오시는 건데요. 30세 이후에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의 10에서 30% 정도는요. 20년이 지나게 되면 신장이 재기능을 못하는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신장의 혈관이 손상이 되면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사구체의 손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단백뇨라고 해서 소변으로 단백 형태의 모습 자체가 빠져나가는 것이 동반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신장이 점점 망가지는 당뇨병성 신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손, 발 이런 데 붓고 특히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붓고 네. 이런 거 잘 봐야 되겠네요. 이제 구분해야 될 건 밤에 라면 먹고 잤는데 아침에 붓고 이거는 좀 아닌 거. 예. 그건 아니고. 눈이 부으시죠? 평소에 붓는 거. 네. 네. 자, 이어서 다음도 보겠습니다. 당뇨합병증이 보내는 신호. 세 번째는 감각 이상. 이거는 좀 무섭네요. 네. 어떤 감각을 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밤에 손발이 저리거나요, 감각 이상이 나타났다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당이 지속이 된다면요, 혈관뿐만 아니라 감각신경도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이게 감각신경이나 자율신경 등의 이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아프다, 시리다, 아니면 화끈거린다 이런 감각의 이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족부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 족부궤양이 그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당뇨발.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은요, 감각 이상과 함께 발의 무한증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기도 쉽고, 우리가 그 상처 난 걸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족부궤양도 일으킬 수가 있고,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해도 잘 낫지가 않는 등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뇨합병증이 보내는 신호, 감각 이상이었고요. 이어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가슴 통증. 그 중에서도요, 가슴의 중앙, 또 흉골이라든지 좌측의 통증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관상동맥 질환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또 당뇨로 인해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상동맥 질환은 특히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발생하고 3분의 1 정도가 앰뷸런스를 타고 가시다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당뇨합병증이 보내는 신호 4가지 느꼈더라도 뭔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병원을 꼭 방문하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박은수 씨는 이 4가지 중에 뭐 느낀 게 있으세요? 나이가 공개된 다음부터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없어요. 없으세요? 그럼 뭐. 그걸 다행이네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뭐 기분 나쁜 증상들이 많은데 그거 못 느끼면서 당뇨를 앓을 수도 있습니까? 증상이 크지 않은. 그럼 이게 네. 합병증으로까지 가지 않은 거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관리가 잘 되시는 걸 수도 있고, 네. 병원에서 이제 잘 체크하고 해주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당뇨 없는 저는 비문증 있죠? 가끔가다 붓기도 하고. 여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 통증도 이게 있고. 화병 아니에요? 화병. 남자 갱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 당뇨가 있는데 당뇨를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요즘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그 와중에 당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저 멀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보입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읽고 있는 모습에서 전문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의 주인공 MBC 공채 1기 탤런트로 데뷔, 베테랑 연기자에서 이제는 영화 제작자로 변신한 배우 박은수 씨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한 배우 박은수 씨. 아까부터 집중해서 뭔가를 읽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뭘 하시는 걸까요? 이게 영화사예요. 영화사고
여기서는 작품을 많이 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 카인의 도시라고 이 요거가 이제 곧 들어가요. 선생님 그럼 이 회사에 혹시 맡고 있는 게 배우로서 이렇게 소속이 돼? 연기자 내지는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우리 감독들하고 상의도 오고 뭐 영화사 사장하고도 상의도 오고 이거 이 일 저 일 다 하고 있습니다. 후들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기 생활 끝에 최근엔 한 영화사에서 영화 제작자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는데요. 최근 기획 중인 영화의 제작 회의가 있는 날 출연 배우와 감독까지 모두 모였는데요.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작품이기에 회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합니다. 근데 이게 감독 혼자 서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 작품이 왜 그러냐면 내가 한 2번밖에 안 읽어봤지만은 기운이 생기다 이게. 작품 자체가 기운이 생겨. 기운이 생긴 게 아니라 무지하게 힘들어 이거 해석하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송 감독 애좀 먹겠다 그랬어.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배우분을 떠나가지고 인생 선배님?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말씀 중에 이 연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는 연기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갖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작업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세월 지나가면 이제 느낌이 와. 느낌이 왔을 때가 제일 중요한 때인데 그때 감독이 딱 잡아주고 감독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야 이게 발전이 있지. 아니면 그냥 매너리즘으로 빠지는 거야. 워낙에 원로 배우 오래되신 배우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 무섭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 뵀을 때는 좀 많이 그랬었는데. 뭐라는 거야? 아, 좀 어렵고 무섭고. 나는 좀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듣게 해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지금도 이계인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엄청나게 날 어려워하더라고. 왜 그러지? 내가 반성도 많이 했어. 내가 얘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러지? 그러고. 그래서 서로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뭐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제작 회의가 마무리되고 어느덧 점심시간. 하지만 식사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혈당 체크. 오랜 시간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당 있는지. 근데 이제 관심을 이제 그냥 뭐 별로 체크도 안 하고 이럴 때 있으나 체크를 하지 별로 체크를 안 하니까. 오랜만에 혈당 체크를 했다는 배우 박은수 씨.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이 이렇게 높아. 그래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야. 너무 많이 나온다. 그지? 밤낮 없이 몰아치는 스케줄과 불규칙한 생활이 가져다준 당뇨라는 질병.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위해 건강한 식사를 챙기기로 했는데요. 회의를 마친 후 스태프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근처 식당에 들른 배우 박은수 씨. 혈당 관리를 위해 선택한 오늘의 메뉴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연잎밥 한 상입니다. 야, 안에는 고소하다 펴봐라. 내가 하루에 한 끼에서 한 끼 반 정도, 2끼 정도 먹는데 그게 또 안 먹혀. 그 정도 먹으면 뭐 그냥 안 먹히고 뭐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저것 뭐 당 음식 뭐 이런 거에서 신경 안 쓰고 먹어요.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선 식단 관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식단 관리엔 조금 소홀한 배우 박은수 씨지만 식후에 꼭 챙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 잔씩 하십시다. 은수 씨가 영화사 식구들에게도 권하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요? 여주. 여주를 챙겨 먹죠. 강에 좋다니까. 여주는 수세미와 비슷한 박과 식물로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배우 박은수 씨 역시 이 여주를 꾸준히 챙겨 마시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은수 씨가 향한 곳은 근처 공원입니다. 이곳엔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산책 겸해서 살살 걸어왔습니다. 산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히 많이 하려고 하시는 이유 같은 게 좀 뭐 특별한 이유는 보다도 우선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산책이라도 자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신만의 방법으로 당뇨를 이겨내고 있는 배우 박은수 씨.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지만 병 같지도 않은 병이 사람 잡는 게 당뇨 같아. 뭐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끝까지 그 같이 들고 가야 되니까 아까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됐는데 300이 넘어서 깜짝 놀라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심각성이 들더라고. 또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병에는 꾸준히 노력하고 하염없이 그냥 뭐 운동하고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당뇨와 싸우고 있는 배우 박은수 씨의 얘기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예, 아니 저는 아까 그 혈당 재셨을 때 316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 저기 정상이 몇이에요? 정상은 이제 공복혈당 100 이하가 정상인들의 기준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평균 당화혈색소가 7.8%를 유지하시는 거 보면은 식후 혈당은 잘 조절되시는 게 아닐까. 그래도 300에 비해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높으신데 아무 이상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이 아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무게 다르듯이 네. 다 이게 혈당 수치도 다른 거 아니냐. 네? 다른 사람은 100이지만 그 300이 정상인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잴 때 깜짝 놀랐어. 글쎄 말이에요. 아까 촬영하면서 재적으로서 한번 재보라고 했는데 300은 뭐야 이거? 내 거야? 깜짝 그래도 놀랐어. 우리가 고혈당을 이제 증상으로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혈당이 있다고 이걸 괜찮다고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당뇨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명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앞에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먼저 한 잔 드시고 시작하실까요? 이런 거 좋아요. 얘기하기 전에 먹는 거. 먹고 시작하는 거. 쌉싸름. 이게 뭐예요? 좋은데? 네.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드신 게요. 바로 여주즙입니다. 그 울퉁불퉁하고 오이과처럼 생긴 그 여주. 옛날에 먹어봤는데 그 우리물 너무 써서 못 먹겠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맛이 나는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네. 그냥 뭐 일반 차 같은데요? 네, 먹기 편해요. 네, 근데 좋아요. 여주가 당뇨에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 듣긴 했었는데 네.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여주가요 당뇨에 도움을 줍니다. 여주를 혈당 잡는 도깨비 방망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실제 여주가요 아시아나 남미 그리고 인도, 동아프리카 등지에서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당뇨 환자의 한 30% 정도 이상이 여주를 혈당 잡는 이제 조절 그리고 자연 대체 요법으로 활용을 해왔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실제로 여주는요 혈당 관련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원료 절차를 밟아서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총 15개의 원료 중에서 여주를 주정 추출 분말 또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기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당뇨에 좋은 여주 어떤 성분 때문에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 건지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주의 주요 성분은 모모르데신. 네. 이게 뭘까요? 네, 여주 특유의 이 쓴맛 있잖아요. 이 쓴맛을 내는 것이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여주의 유효 성분 대표적인 3가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 혈액 안에서 콜레스테롤과 합성하는 것을 억제해서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당뇨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요 고혈당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혈관을 다 망가뜨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 실험에 따르면요 여주 추출물을 꾸준하게 섭취를 한 그룹이 그 대조군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은 18% 감소를 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2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에 쓴 게 몸에 좋다는 말이 많네요. 이 쓴맛을 내는 모모로 대신이 혈당 잡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말이죠.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이 혈액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혈당이 많은 혈액 같은 경우에서 당이 결국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서 혈액 속에 혈당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혈액의 당이 높아지면서 혈당이 높은 혈액이 많이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게 돼서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뇨 합병증은 혈관이 많이 분포된 곳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전신에 걸쳐서 그 특징 합병증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준 여주의 주요 성분 첫 번째는 모모르 대신이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피인슐린. 네. 자, 여주의 열매와 씨에는요, 인슐린과 굉장히 유사한 화합물인 폴리펩타이드, 즉 피인슐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피인슐린이거든요. 이 성분이 포도당의 연소를 도와서요,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주 껍질에 많이 함유된 사포닌의 일종인 카라틴 성분 또한 항당뇨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 바로 췌장이거든요. 이 카라틴 성분은 췌장의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서요, 손상된 베타세포를 회복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 혈당 수치에 관한 여주의 효능을 보여주는 연구가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혈당 수치 이제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당뇨병에 걸린 쥐한테 여주 추출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혈당 수치가 49%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방식이와 여주 추출물을 같이 먹였던 쥐의 경우에는요, 공복 혈당이 무려 25% 정도 감소를 하고 인슐린 기능이 54% 정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의학뿐만 아니라 해외 전통의학에서도요, 이 여주의 효능에 대해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동의보감을 살펴보게 되면 쓸 고자에 오이과자를 써서 쓴 오이 형태로 고과라고 해서 약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력을 좀 올려주고요, 갈증을 덜어주는 효능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의 약학서인 본초 강목을 보게 되면요, 몸속에 있는 쓸데없는 열 자체를 내려주는 기능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도 한국의 그 한약처럼 이렇게 전통의학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10가지 주요 약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약재로도 설명이 되어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좋은 야채 또 음식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주의 주요 성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아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지 보시면 CLA, 또 역시 모르는 겁니다. 뭐예요? 네, 여주 속에 있는 이제 세 번째 성분은요, CLA라고 불리는 공액 리놀레산입니다. 공액 리놀레산은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거든요.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좋다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흔히 불포화 지방산은요,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그 기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주요 기능은요, 체지방 감소에 있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요, 지방 분해를 돕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지방 감소는 뭐 우리 모두에게 다 쫑긋한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당뇨병 환자들은 체중 관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체지방을 감소시켜 준다면은 당뇨 관리뿐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액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요, 식약처에서도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좀 받았다라고 합니다. 고지방 시기를 했던 쥐한테요, 여주 추출물을 12주간 섭취를 시키고 났더니 체중이요, 18.5%가 감소가 됐고요. 특히 이제 비만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백색 지방의 무게 자체도 5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주에는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네, 여주 껍질에요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인 카라틴 성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췌장에는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제 베타 세포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라틴 성분이요, 카라틴이라고 하는 게 췌장의 베타 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은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지방식 사료를 먹였던 쥐에게 12주간 여주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을 25% 정도 감소했고요.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은요 54%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주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씨앗의 함량을 확인하시는 것도요, 이제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주의 씨앗에는요, 쿠쿠르비타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요, 위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이제 구토나 설사를 조금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을 제거하고요, 과육이나 껍질만으로 이제 분말화한 여주를 섭취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요, 여주가 좋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복용하시던 약을 다 끊고 이런 여주만 드시는 것은요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박우선 씨 오늘 이제 당뇨에 대한 염려로 여기 나오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도움이요? 뭐 의사 선생님 그냥 얘기하면 다 도움이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어떤 의사 선생님은 여주를 못 먹게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면 신장에 신장이 뭐 지장이 있다고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뇨의 합병증 중에서 신장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모든 분들한테 그런 건 아닌데요. 이런 여주를 이제 단독으로 과잉으로 드시게 되면 간독성도 생길 수가 좀 있어서 모든 분들한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부의 분들한테는 그런 게 좀 신독성이나 간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시간 때문에 병원으로 가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우선 씨 오늘 오랜만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돼서 좀 활기차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슬프고 좀 안타까운 11월의 시작인데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